안녕하십니까. 컴마이크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2년 3회 데이터베이스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문자열 함수의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간단한 문제죠. 이 어떤 함수인지만 아시면은 쉽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inString이라는 이제 함수인데요. 인수가 두 개 들어갑니다. 일단 대상이 되는 문자열 들어가고요. 자, 이 문자열에서 찾는 문자가 두 번째 인수로 들어갑니다. 자, I have a dream이라고 이렇게 문자열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A를 찾는 겁니다. 자, A를 찾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소문자 A가 있고 대문자 A가 있죠. 이거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문자 입력되어 있지만은 소문자를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I가 첫 번째 공백,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여 월별로 생일인 학생 수를 표시하는 폼을 만들기 위한 레코드 원본으로 옳은 것은, 자, SQL 문제인데요. 이제 월별로 학생 수를 이제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룹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집계 함수인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월이라는 필드가 있는지 일단 한번 보십시오. 월이라는 필드는 따로 없고요. 생렬월일에서 월만 추출을 해야겠네요. 그죠? 월을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month라는 함수를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정답 말씀을 드리면요. select from, 자, 학생 테이블에서 자, 그룹화를 하셔야겠죠? 그룹화의 기준은 이제 월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바이 해서 생렬월일을 가지고 와서 month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onth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월별로 해서 일단 그룹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룹화가 되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필드는 월, 그리고 생일자 수가 되겠습니다. 월하고 생일자 수. 자, 보세요. 테이블에 이렇게 필드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쭉 있겠죠. 학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은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월만 추출을 해야 되고요. 7월인 경우가 있을 거고 6월인 경우도 있을 거고 또 6월, 7월, 4월 이렇게 데이터 수가 쭉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월일 때 생일자 수가 2명이다. 2월일 때 생일자 수가 4명이다. 자, 이것을 지금 구하란 얘기예요. 그죠? 문제의 뜻은.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을 이제 필드명, 그리고 생일자 수를 이제 필드명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as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의 결과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자, 카운트 함수의 결과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as 문을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여기서 month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 각 구역의 유형 및 용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에 이제 각 구역이 있습니다. 자, 구역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보고서 머리글이라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 머리글은요. 보고서 이제 첫 페이지에 상단에 한번 표시가 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고서 제목을 이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죠. 자, 보고서가 만일 3장짜리다. 자, 3장짜리면은 보고서 이제 머리글은요. 첫 번째 페이지의 상단 한 번만 인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머리글. 자, 페이지 머리글은 보고서 각 페이지의 상단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3장이라면 3장 모두 상단에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보통은 필드명 같은 경우, 자, 필드명 같은 경우에 페이지 머리글로 보통 그렇게 설정을 하죠. 자, 그 다음 본문 들어오죠. 본문 들어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이 있습니다. 페이지 바닥글 있고요. 자, 페이지 바닥글은 각 페이지의 이제 하단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보통은 페이지를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때 페이지 바닥글에 주로 이제 표시를 하죠. 자, 보고서 바닥글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표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한 총 합계를 구한다든지, 그러면은 총 합계는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인쇄가 되면 되겠죠. 자, 이 정도 아시면은 이제 문제풀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 머리글에는 로고, 보고서 제목과 같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될 항목을 설정한다. 설명 잘하다가 매 페이지라고 설명을 했네요. 이거 잘못됐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고서 바닥글에는 합계나 개수와 같이 보고서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총 합계 이런 내용들을 요약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은 페이지 번호와 출력 날짜와 같은 항목을 표시하는 데 유용하다. 각각의 페이지마다 하단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라든지 페이지 번호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주로 표시를 합니다. 4번 그룹화된 보고서의 경우 그룹 머리글을 이용하여 그룹의 이름이나 합계와 같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문일자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문일자는 필드 이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룹 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주문일자를 기준해서 그룹화를 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바닥글도 있습니다. 그룹 바닥글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본문의 상단과 하단에 그룹화를 하게 되면은 머리글과 바닥글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글에다가 이제 그룹의 이름이라든지 합계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표시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닥글에도 표시할 수도 있겠죠. 다음 중 거래처별로 그룹이 설정된 매출 내역 보고서에서 본문 영역에 있는 TXT 순번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해당 거래처별로 매출의 순번을 1, 2, 3으로 표시하려고 할 때 TXT 순번 컨트롤의 속성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지문이 긴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시에서는 입구 아이디라는 것이 이제 그룹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 아이디별로 해서 이렇게 그룹화가 된 겁니다. 자, 그룹화가 되었고요. 그룹화가 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순번이라는 게 있죠. 순번이 있습니다. 자, 순번이 1, 2, 3, 4 1, 2, 3, 4 일련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일련 번호가 각각의 그룹 내에서 일련 번호가 이렇게 매겨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룹 내에서 일련 번호가 1부터 해서 1씩 증가되도록 만들려면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요. 자, 디자인 보기에 가서 자, 해당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있겠죠. TXT 순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TXT 순번이 어떤 값을 가지냐면은 일단 컨트롤 원본은요 1을 주는 거예요. 등호해서 1. 왜? 1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누계 합계. 자, 누계 합계를 그룹으로 주면 됩니다. 자, 누계 합계를 주는 방법이 아니오, 그룹 모두가 있어요. 만일 아니오라고 한번 주면요. 자, 아니오라고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련 번호가 이제 입력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모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모두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룹을 무시를 하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 번호가 일씩 계속 증가되면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은 등호 1. 자, 등호하고 1 줘야 되고요. 누적 합계 속성은 그룹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 필드가 2인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 수식으로 옳은 것은,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기본키다. 자, 개수를 구하는데요. 개수를 구할 때 보통 우리 카운트 함수 이용을 하잖아요. 카운트 함수 이용을 하는데 이 문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학년 필드가 2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메인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함수 앞에다가 d라는 게 붙어요. 도메인 함수가 되기 때문에 d라는 것이 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테이블이 들어와야 됩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조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테이블이나 쿼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생 테이블이 되겠죠. 학생 테이블을 가져오고요. 자, 그 다음 학년 필드가 2라는 조건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수는 이제 필드가 들어가는데요. 이 필드에 카운트 값을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 값.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의 필드, 그 필드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1번하고 2번에 dlookup이라는 이제 함수가 이용이 되었는데,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다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단지 여기서는 카운트 건수고요. 룩업 이것은 찾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인수를 표시하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dCount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각각의 인수에다가 큰 따옴표로 반드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보기에 보시면은 별표가 들어갔어요. 정답이 되는 그 보기가 별표가 들어갔습니다. 자, 별표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냥 모든 레코드를 이제 그 건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2인 경우에 그때의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필드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의 레코드를 구하는 겁니다. 같은 뜻이 되겠죠. 같은 뜻이 되고요. 자, 그다음 이 별표 대신에 학번, 여기서 기본키가 학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학번이라고 들어가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왜 기본키가 들어가냐면은 다른 필드가 들어갔을 때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키 같은 경우에는 널 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빈 공백이 없죠. 빈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번이라는 필드가 있으면은 여기는 A001, 뭐 A002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다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수를 구하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개수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꼭 기본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가장 무난하게 구할 수 있는 그 필드가 기본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키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별표가 들어가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음 함수 중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을 좀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시지 박스예요. 메시지 박스. 자,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메시지 박스 많이 보셨죠? 정보를 화면에다가 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 함수 사용 방법을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큰 따옴표 내에다가 이렇게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요. 이 문자열이 그대로 메시지 박스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정보를 표시를 할 때는 메시지 박스를 이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2번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트랜스퍼 텍스트, 말 그대로 텍스트를 어떤 뭐 이동하고 전송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 하고요. 텍스트 파일과 이제 텍스트 파일과의 내보내기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연결한다든지 자,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XS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내보내기 할 수 없는 형식은, 자, 보세요. 어떤 개체냐에 따라서 그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이 다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원을 하죠. 자, 그다음 쿼리 있습니다. 내보내기. 쿼리도 뭐 거의 다 지원을 합니다. 자, 근데 폼하고 보고서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비활성화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보내기 가능한 형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고서도 이렇게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죠.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엑셀, 워드, PDF, 액세스 파일, 텍스트 파일, XML, HTML, 스냅샷 뷰어. 자, 이거 스냅샷 뷰어란 것은 뭐 사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미지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이 없어요. 이 문제는 잘못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두 정답으로 채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폼에서는 보고서하고 동일한데요. 스냅샷 뷰어가 빠졌어요. 이거 하나만 좀 주의를 하십시오. 다음 중 기본키로 사용되는 필드 또는 필드 집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키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면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거기에 뭐 아이디라든지 뭐 이름, 주소, 뭐 연락처 이런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돼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여러 개 필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테이블이. 자, 근데 여러 개 필드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필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기본키. 여기서는 아이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는요, 특수한 역할을 할 겁니다. 기본키로서 역할을 하는데, 자, 이 기본키가 되려면은 무조건 아무거나 이제 다, 아무 필드나 다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기본키는요,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널이란 것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 중복 체크하잖아요. 그죠? 중복되어 있는 아이디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돼 버리면은 여러분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널 값. 그러니까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디는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번이라든지 뭐 아이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키가 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키 필드는 각 행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중복된 값이 입력되어서는 안 된다. 맞죠? 2번 기본키 필드는 널 값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 3번 기본키 필드는 필드의 값은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될 수 있으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기본키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이디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널 값만 가지지 않으면 변경 가능해요. 그래서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데이터 형식이 OLE 개체인 것은 기본키로 지정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자, OLE 개체가 뭐냐면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연결된 데이터는 수정될 때 함께 수정되어 저장되는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이미지 작업을 해서 그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아래 한글에다가 삽입을 했어요. 자, 삽입을 하고 OLE 방식으로 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요, 포토샵에서 해당 그림을 수정하잖아요. 수정하면은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이 동시에 같이 이제 수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형식이 이제 OLE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OLE 개체는요, 아래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기본키를 삭제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키에다가 OLE 개체 데이터 형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중 개체 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체 관계, entity relationship. 그래서 앞에 첫 글자를 따서 ER 모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개체 관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개체 관계도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처음에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실 세계를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는데 여러분들만 아는 기호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호, 약속된 기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는요, 개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런 네모도 개체가 되고요. 마름모는 관계, 자, 타원형은 속성,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와 이들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시한 모델이다. 맞고요. 개체 관계도에서 타원은 개체 타입을 나타내며 사각형은 속성을 의미한다. 이거 지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각형이 개체가 되고 타원형이 속성이 되는 겁니다. 3번 ER 모델에서 정의한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체를 테이블로 변환시켜야 된다. 자, 개체, 여기 학생 개체가 있고 과목 개체가 있죠. 학생 개체에는 이제 속성이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ER 모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테이블 형태로 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 학번이 들어가고요, 뭐 이름이 들어가고 전화번호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름을 학생이라고, 학생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개체가 테이블이 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ER 모델에서 속성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필드로 변환된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속성들은 필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폼은 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있고 뭐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화면에서 데이터 입력을 하고 버튼 입력하면은 뭐 그 내용이 저장이 된다든지 뭐 검색이 된다든지 뭐 검색된 결과가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든지, 자, 이런 화면이 있죠. 이런 화면을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폼은요,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해서 정보를 입력, 검색, 수정, 삭제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고 쿼리가 있으면 테이블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 쿼리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테이블과 쿼리를 같이 이용을 해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상에서 이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각각의 테이블을 열어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서 쉽게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대화형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체다. 자,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띄워져서 이제 태블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에는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자, 테이블이 있으면요. 이 테이블은 그 원본 데이터죠. 자, 원본 데이터에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 중에서 뽑아내서 쿼리를 만들 수가 있죠.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만일 뭐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불합격자만 뽑아내서 어떤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쿼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불합격자만 뽑아낼 수가 있고, 자, 이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원본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고요. 보안성을 좀 높여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연결된 원본 테이블 쿼리도 반영된다. 그러니까 수정한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입력 및 편집 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다. 자, 이렇게 뭐 주로 이런 대화, 서로 이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대화형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자, 2번 폼을 작성하기 위한 원본으로는 테이블만 가능하다. 아니죠. 쿼리도 가능합니다. 자, 3번 폼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다. 자, 금방 말씀을 드렸죠. 폼에다가 데이터 입력을 해서 테이블에다 입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바운드 폼과 언바운드 폼이 있다. 자, 폼은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바운드 폼이 있고 언바운드 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폼을 만들 때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를 연결하지 않으면요, 연결하지 않을 때는 언바운드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결을 하면은 바운드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학과명 필드가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문자를 포함하는 레코드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프리시저의 코드로 옳은 것은, 자, 설명 잘 들으십시오. 이거 실기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잘 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학과명, 여기 보면은 학과명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 상자에 이제 학과명을 검색할 수 있도록,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그 프로시저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그 프로시저를 만들면은 이제 비서가 포함되어 있는, 학과명에서 비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레코드만 검색이 되느냐, 그 프로시저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비서라고 입력하고 조회 버튼 딱 누르니까 레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서가 포함만 되어 있으면은 다 학과명으로 해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프로시저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 툴은요. 자, 이 개념 자체가 필터링 하는 겁니다. 우리 엑셀에서 필터링 하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터입니다. 필터를 이용을 해요. 자, 미점 필터. 여기서 미점 필터. 자, 미가 뜻하는 것이 현재 개체를 뜻하는 겁니다. 현재 개체. 자, 현재 이게 폼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폼이 되는 겁니다. 자, 미점 필터. 필터는요, 레코드를 추출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속성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조건을 등호 뒤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조건을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미점 필터 온 해서 true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 온은요, 필터 속성을 적용할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조건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조건대로 필터링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rue라고 하면은 설정을 하는 거죠. 필터링 하는 거예요. 만일 false라고 입력을 하면은 필터 속성이 해제되어서 전체 레코드가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필터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 미점 필터 하고요. 미점 필터 on true가 고정됩니다. 다 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작은 따옴표하고 큰 따옴표가 복잡하게 지금 엮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규칙이 있어요.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일부분의 데이터가 맞을 때는 like라는 연산자를 이용을 합니다. 자, like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like를 이용하게 되면은, 동일한 비서 항정과 이렇게 동일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호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like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등호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like 연산자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비서가 포함되어 있는, 자, 비서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서, 자, 이 비서에다가 앞뒤로 별표가 이렇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별표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비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데이터가 이제 비서가 입력이 된 거지, 이 입력된 컨트롤이 뭡니까? txt 조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txt 조회에다가 앞뒤로 별표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자, 필드명. 자, 필드명이 들어와야겠죠. 학과명이 txt 조회에 이 입력되는 값을 포함한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포함한다. 되겠습니까? 자, like 들어가 줘야 됩니다. 등호 아닙니다. like 왼쪽에는 필드명. 자, A는 2다 하면은 A가 필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왼쪽에 필드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등호 대신에 like가 들어가는 거고 뒤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txt 조회에 앞뒤로 별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조건에서 이용되는 필드명의 그 형식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학과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필드 있죠. 이 필드의 값들은 뭡니까? 문자잖아요. 그죠? 자, 정원 같은 경우는 숫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형인 경우에는 조건도 문자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조건 부분을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학과명 like 하고요. 그 다음 이 조건 부분 있죠. 이 조건이 결과적으로 이 학과명하고 비교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과명이 이제 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자로 해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 문자형으로 바꿀 때는 큰 따옴표 묶어주는데요. 자, 여기서는 조금 뒤에 또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여기에 입력해버리면은 뒤에 또 큰 따옴표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나 문자열을 표현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이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따옴표를 묶었습니다. 현재 이 조건에서 이 부분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묶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자열 큰 따옴표로 묶어야 됩니다. 자, 문자열을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자,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명 있죠. 컨트롤명. 컨트롤명은 뭡니까? txt 조회죠. 자, txt 조회를 빼고는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서 이 부분하고 자, 뒤에 별표하고 작은 따옴표하고 이렇게 묶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문자열하고 컨트롤명을 이제 따로따로 떼어내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학과명, like, 작은 따옴표, 별표까지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txt 조회 뒷부분에 별표, 작은 따옴표 있죠. 이것도 묶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문자열 하고요. 이게 문자열이 되겠죠. 문자열하고 이제 그 컨트롤 명하고요. 앰프센터로 해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앰프센터로 해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4번이 정답입니다.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고서에서 수정된 내용은 테이블에 반영된다. 자, 보고서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보고서는요, 출력이죠. 뭐 테이블이 됐든, 뭐 쿼리가 되든, SQL이 되든, 그 레코드 원본의 값을 그냥 출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고용이죠, 말 그대로. 하지만은 폼 같은 경우에는 폼은 어때요?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하고 입력, 검색, 수정,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테이블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폼을 만들었다. 그럼 폼에서 조회도 할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폼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된다라는 설명이 맞지만은 보고서는 출력용이 되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반영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외부 엑셀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에 이제 그 레코드 원본으로 해서 테이블이라든지 쿼리라든지 SQL문을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결 테이블도 테이블이잖아요. 그렇죠? 연결 테이블도 테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 SQL문을 지정하면 그 쿼리 결과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SQL문 가능하고요.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저장해 놓은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 자,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 쿼리가 바뀌면 변경된 쿼리를 이용하여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 자, 현재 쿼리에서 이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만약 이 쿼리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은 당연히 이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가 쿼리가 되기 때문에 이 쿼리의 내용이 그대로 보고서에도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4번하고 다른 설명입니다. 4번의 설명은 보고서에서 수정되었을 때 원본 쿼리나 보고서가 바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에서 자, 오른쪽 클릭하면 속성 들어갈 수 있죠. 속성에 보면은 레코드 원본이 있죠. 자, 레코드 원본에서 쿼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테이블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쿼리 작성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쿼리 작성기를 통해서 만드셔도 되고, 오른쪽 클릭하면 SQL 보기 있습니다. SQL문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죠. 그래서 SQL문, 쿼리, 테이블 다 레코드 원본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위 쿼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위 쿼리, 서브 쿼리, 부석 질이 다 같은 뜻입니다. 자, 하위 쿼리란 것은, 자, 쿼리문 안에 또 다른 쿼리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하위 쿼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 쿼리는 반드시 이제 괄호로 묶어져야 되는데요. 자, 예시 보시면 이런 겁니다. select 주소, from 수강생, where 해서 이름이 있죠. 그리고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하위 쿼리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위 쿼리는 괄호를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하위 쿼리를 먼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쿼리를 먼저 보시면은 수강 과목 테이블에서 과목이 정보인 그때의 수강생 이름을 먼저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먼저 셀렉트를 해서 자, 그 수강생 이름하고 수강생 테이블에 있는 이름하고 같으면은 그때의 주소를 셀렉트를 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쿼리, 기본 쿼리라고 하고요. 괄호로 묶어진 것을 이제 하위 쿼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강 과목 테이블에서 과목이 정보인 주소를 이제 검색하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1번 보시면요, 주 쿼리에서 in 조건부를 사용하여 하위 쿼리의 일부 레코드에 동일한 값이 있는 레코드만 검색할 수 있다. 같은 뜻이죠. 하위 쿼리에서 검색한 결과하고 동일한 주 쿼리의 레코드를 검색을 하는 그런 이제 쿼리 방식이 이제 하위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하위 쿼리에서 반환하는 값이 한 개일 때는 기본 쿼리에서 on 연산자를 쓸 수 있다. 자, on 연산자가 아니고 in 연산자입니다. 자, on 연산자는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조인할 때, 자, 이너 조인할 때, 이너 조인 그 부서 테이블, 사원 테이블하고 조인할 때, 그때에 o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죠. o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테이블에 연결고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on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죠. on은 이제 조인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3번 select 문의 필드 목록이나 where 또는 having절에서 식 대신에 하위 쿼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보통 하위 쿼리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where절에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죠? 보통 where절에 select 문에서 where절에 이제 그 하위 쿼리를 이용을 하는데요. 자, where절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where절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where절 외에 계산 필드 목록, 그리고 from절, having절,
자, 이런 곳에서도 하위 쿼리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들어가는 위치 있죠.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산 필드 같은 경우, 자, 이런 필드는 우리가 셀렉트 다음에 필드 목록이 들어가는데, 셀렉트 다음에 필드 목록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계산식이 들어갈 때는 하위 쿼리로 정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럼 다음에도 하위 쿼리 가능하고요. 해빙절에도 하위 쿼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where절 외에도 식이 적용되는 이런 위치에 하위 쿼리를 적용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주 쿼리에서 all 조건부를 사용하여 하위 쿼리에서 검색된 모든 레코드와 비교를 만족시키는 레코드만 검색할 수 있다. 자, 이거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하위 쿼리를 정의할 때요, in 연산자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in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exist라는 키워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ll 키워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ny라는 키워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각각의 영문의 뜻만 여러분들 잘 아시면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exist라는 것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존재. 그래서 하위 질의의 결과가 존재할 경우에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select 별표 들어가고요. from 수강생, where, 그리고 하위 질의 보시면요,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하위 질의 보시면은 수강 과목 테이블에서, 자, 과목이 정보다. 그때 수강생 이름, 자, 김길련하고 이 상인이 되겠죠. 자, 현재 어떻습니까? 하위 질의에서 만족하는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위 질의에서 존재한다라면은 주 질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select 별표 from 수강생. 자, 수강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가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elect 수강생 이름 from 수강 과목. 자, 수강 과목에서, 자, 과목이 사무다. 사무 있습니까? 사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위 질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 질의 자체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빈 테이블만 이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 다음 all. 자, 문제에 나왔던 al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모두. 자, 예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하위 질의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자, 주소가 서구다. 자, 그때 키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키 속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175, 170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부동호 잘 보십시오. all 앞에 부동호가 크다라고 조건이 있어요. 크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키가 175, 17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클 때, 그때에 수강생 테이블에 이름을 검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all이란 것은 모두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175보다도 커야 되고요. 초과해야 되고요. 170보다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75보다 초과돼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175를 초과하는 경우는 김상현 178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애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all은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애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만족해도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보시면은, 자, 주소가 서구다.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서구고, 그때의 키를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은 175, 17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아무나 만족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172 됩니까? 가능하죠. 170보다 초과하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175도 170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하고, 170은 안 되고, 175 가능, 178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기욱 빼고는 다 이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주 쿼리에서
all 조건부를 사용하여, 자, all이란 것은 모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하위질에서 검색된 그 결과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all 조건을 이용하여 하위 쿼리에서 검색된 모든 레코드와 비교를 만족시키는 레코드만 검색할 수 있다. 자, 모든 레코드와 비교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설명 맞죠? 그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크로스텍 쿼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크로스텍 쿼리는요, 엑셀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 기억나시죠? 자, 행과 열에 대한 어떤 요약값을 표시하는 그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피벗 테이블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의 특정 필드의 요약값을, 그러니까 요약값이라 그러면 합계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항목, 자, 이제 감자, 고구마, 과자, 뭐 김치, 뭐 이렇게 항목들이 있고요. 자, 3월달, 4월달, 뭐 12월달, 뭐 판매량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자 3월달에 어떤 뭐 누계, 합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과자 4월달에 뭐 개수, 뭐 이렇게 또 뭐 요약값을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크로스텍 쿼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는 행머리글과, 자, 이게 행머리글이에요. 자, 행머리글이 되고요. 맨 위에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는 열머리글, 자, 이 부분이 또 열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데이터가 그룹화 되어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감자에 이게 뭐 판매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판매량이라고 했을 때는 뭐 3월달, 4월달, 12월달, 이건 뭐 12월 1일, 12월 2일날, 12월 3일날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별로 해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다 합계를 구해서 여기에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개념으로 해서 여기 값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실습을 통해서 개념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통행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가지고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건데요. 행과 열이 필요하겠죠. 자, 행과 열을 뭐 차종, 그리고 경차 유무를 행머리글, 열머리글로 일단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약된 값은요, 나비백을 가지고 요약시켜 보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법사 이용을 해 볼게요. 자, 쿼리 마법사 이용을 해서, 자,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 선택을 하고요. 조금 전 통행 목록이었죠. 탭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필드의 값을 행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행머리글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행머리글은요, 차종을 선택을 할 겁니다. 차종. 왼쪽에 이렇게 차종이 표시가 되죠.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 열머리글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열머리글을 선택을 하는데, 자, 열머리글은요,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행머리글은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데 열머리글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차 유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고요. 자, 그다음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 대해 어떤 값을 계산하시겠습니까? 자, 계산할 값은요, 나비백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나비백에 대한 뭐 최소값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디자인 수정 선택을 하고 맞은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가 이제 쿼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마이너스 1, 0이 표시된 것은 조금 전 그 통행 목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테이블 형태가 예 아니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오가 마이너스 1과 0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뭐 이것은 일단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체크되었을 때 경차인지 아닌지가 체크가 되었을 때 그때 기준에서 그룹화가 된 거고요. 그때 이제 합계 나비백에 대한 합계도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행이 되는 거고요. 차종이 행이 되는 거고요. 열은 뭡니까? 경차 유무가 열머리글에다가 표시가 된 겁니다. 자, 만일 수정하려면은 디자인 보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비백에 대해서 최소값이 아니고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또 합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크로스텍 쿼리를 이용하여 특정한 필드의 합계 평균 개수와 같은
요약값을 표시할 수 있다. 맞죠? 열과 행 방향의 표 형태로 그 데이터의 집계를 할 수 있다. 자, 표 형식이고 집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3번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행머리글은 한 개의 필드만 지정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행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머리글, 그죠? 행머리글. 열머리글은 여러 개의 필드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열머리글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열머리글은요, 한 개가 되고요. 행머리글은 여러 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고요. 3번도 맞는 설명인데, 자, 3번 보도록 하죠. 조건을 지정할 필드를 요약한 후 요약행의 조건을 선택하고 크로스탭 행은 빈칸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조건란에 사용할 조건식을 입력하면 쿼리 결과 표시할 레코드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이 설명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1종에서 5종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종만 표시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종, 2종, 3종 뭐 이런 것은 이제 차종이 되죠. 필드 값은 차종이 되고요. 자, 필드는 필드는 이제 차종이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 요약 있죠. 요약. 자, 요약에 묶는 방법에 보시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크로스탭 행 있죠. 크로스탭 부분을 비워두십시오. 비워두시고 조건 부분에다가 1종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조건을 지금 입력을 한 겁니다. 1종만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차종이 1종인 것만 보고 싶은데 그때 하는 방법이 요약은 조건을 선택을 하시고 조건에다가 1종이라고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건을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1종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의 보기가 그 얘기입니다. 조건을 지정할 필드를 표시한 후, 그러니까 여기 차종이 되겠죠. 필드를 표시하고요. 요약행의 조건을 선택하고, 자, 요약행의 조건을 선택하고, 크로스탭 행은 빈칸으로 남겨둔다. 자, 그 다음 조건란에 조건식을 입력하면, 자, 이렇게 입력했죠. 쿼리 결과 표시할 레코드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쿼리 결과를 이제 1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폼 디자인을 잘못하여 A 화면과 같이 표시되어 B 화면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A 화면을 B 화면으로 이제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화면의 문제점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 B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이죠. 값이 이렇게 한 번 표시가 되고 데이터가 레코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표시가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내용,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마다 위쪽에 이렇게 다 붙어 있네요. 그죠? 레이블의 값이 레이블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 번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 번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어디로 이동을 해야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요, 이제 폼의 머리글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폼의 머리글. 그러니까 한 번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폼의 위쪽 한 번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폼 머리글로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화면의 문제점은 레이블 컨트롤이, 자, 이 부분이 반복해서 출력된다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자, 그럼 이 레이블 컨트롤을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하냐면은 이제 폼 머리글로 이동을 해서 한 번만, 자, 폼에서 한 번만 인쇄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모든 레이블 컨트롤을 폼 머리글로 옮긴다. 다음 중 하나의 필드에 할당되는 크기, 자, 크기가 가장 작은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가? 자, 각각의 크기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일련 번호, 그리고 정수, 그리고 실수,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가 됩니다. 4바이트가 되고요. 실수, 날짜, 시간, 통화는 8바이트가 되고요. 복제 아이디는 16바이트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 정수하고 날짜, 시간, 통화는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일단 날짜하고 시간, 통화는요, 8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정수, 롱형은요, 4바이트,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일단 적다라고 이제 그 가장 작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복제 아이디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죠? 자, 복제 아이디는요. 데이터 형식이 1년 번호일 때 기본적으로는 정수롱형입니다. 필드의 크기가. 그러니까 1년 번호 정수롱형은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 아이디라는 필드 크기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복제 아이디는요 16바이트예요. 그래서 가장 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을 경우 입력 데이터가 3만이 입력될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이란 것은요, 자, 특정 필드에 입력할 데이터의 종류나 범위를 지정하여 입력 데이터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점수라는 이제 필드가 하나 있으면은 이 필드는 1에서 100까지만 값을 받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외의 값은 입력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는 것이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보시면은 between 2000 and 3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시작값이고 끝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 이상 3만 이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값은 입력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만이 입력이 되었어요. 3만 이하까지가 되기 때문에 3만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상, 이하. 자, 2가 붙었을 때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은 작동하지 않죠. 자, 어긋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정렬 및 그룹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렬하고 그룹화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한번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종목 코드와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자, 종목 코드. 자, 종목 코드가 여기 있네요. 자, 종목 코드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종목 코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룹화가 되어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종목 코드는 그룹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성명. 자, 성명은 여기 있습니다. 한유란, 뭐 황수홍, 뭐 조영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성명이 오름차순 되어 있다라면은 기억, 니은, 디귿 이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자,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점점점 값이 커지는 거죠. 근데 값이 히읗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 기준에서는 내림차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코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한다. 자, 이건 맞는 설명이네요. 종목 코드를 기준해서 그룹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성명과 종목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성명은 오름차순이 아니죠. 내림차순입니다. 성명 내림차순이 되고요. 그냥 그룹 내에 성명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중 입력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입력 마스크가 뭐죠? 자, 주민등록번호의 형식을 미리 만들어 두면은 입력할 때 편하잖아요. 그쵸? 입력할 때 숫자만 쭉 입력하면은 주민등록번호 형태로 해서 입력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더 추가하거나 할 수가 없죠. 그 틀에 맞도록 입력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이 입력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체 유형별로 해서 일단 설정을 하고요. 테이블에서 주민등록번호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일단은 취소를 하고요. 입력 마스크를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사용자 지정,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문자 코드를 알고 있을 때는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 마스크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마스크를 입력을 할 때는요. 만약 숫자형 같은 경우에는, 자, 입력 마스크가 실행이 안 됩니다. 마법사가. 입력 마스크 마법사에는 텍스트나 날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또 주의를 하시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 형식이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앞자리 숫자, 뒷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요. 자, 다음 버튼 누를게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 앞 단계에서는
입력 마스크를 만든 겁니다. 입력 마스크를 사용자 지정 직접 입력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만들었고요. 그 다음 입력 마스크 기호라는 것이 여기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아래쪽에 시도에 클릭을 하시면 표시가 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는요. 앞 6자리죠. 숫자 6자리 들어가고 뒷자리는 7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이픈이 표시가 되죠. 자, 이 하이픈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숫자 하나하나 입력할 때에 이 표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언더바, 밑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입력 마스크 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샵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시겠습니까? 자, 기호와 함께, 자, 조금 전 정의했던, 기호. 자, 여기 보면 하이픈 기호 있잖아요. 그죠? 이 하이픈 기호를 같이 저장을 할 거냐, 저장하지 않을 거냐, 그것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호와 이 기호하고, 실제 데이터는 이 숫자만 입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자, 여기서 하이픈은 정의를 해줬잖아요. 입력 마스크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저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와 함께 저장을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 마스크가 다 입력이 되면요. 마법사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 마스크가 생성이 됩니다. 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면 직접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면 마법사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마스크가 입력이 됐는데, 자, 그 구조를 잘 보십시오. 지금 조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세미콜론이 2개가 있어요. 세미콜론이 2개 있고요. 세미콜론 2개가 있기 때문에 영역은 3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력 마스크의 이제 사용자 지정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미콜론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역이 하나, 둘, 셋, 3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되죠. 자, 조금 전 우리가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지정 형식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을 했죠.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구역을 만든 거예요. 사용자 정의 기호를 만든 겁니다. 쉽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 입력 마스크 기호.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이 되겠죠. 이 아랫부분, 숫자 들어가는 부분. 자, 이것을 어떤 기호로 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구역이에요. 세 번째 구역. 언더바 되어 있잖아요. 언더바. 그죠? 이게 세 번째 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시겠습니까? 여기 하이픈, 이 하이픈하고 같이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은 숫자만 입력할 거냐, 숫자만 저장을 할 거냐, 그것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것을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0으로 주시면 돼요. 0. 자, 두 번째 구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 때는 입력값만 저장을 할 때는 공백으로 두시면 돼요. 비워두시면 됩니다. 혹은 1값을 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부분은 첫 번째 구역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세 번째 구역을 정의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구역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입력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력 마스크는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는 것으로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된다. 맞죠? 입력 마스크의 첫 번째 구역은 사용자 정의 기호를 사용하여 입력 마스크를 지정한다. 맞습니다. 3번 서식 문자 저장 여부를 지정하는 입력 마스크의 두 번째 구역이 0이면은 서식 문자를 제외한 입력값만 저장한다. 아니죠. 0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장하는 거예요. 서식 문자도 같이 저장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입력 마스크의 세 번째 구역은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하는 자리에 표시될 문자, 자, 언더바가 되겠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자를 지정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액세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액세스 프로그램이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기능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종류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 종류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요,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종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일단 테이블을 만들어야만 레코드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야만 회원 가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 틀, 필드명 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틀을 만드는 거, 이것을 이제 정의어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어는 DDL이라고 하고요. 이제 테이블을 정의하고 자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변경하고 제거할 수가 있어요.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이 자체를 또 제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어가 하는 역할이 되고요. 자, 그다음 조작어는요, DM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정보가 인서트 삽입이 됩니다. 어디에? 회원 테이블에. 자, 삽입이 되고요. 여러분들 뭐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갱신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탈퇴했다. 그럼 삭제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검색.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검색, 삽입, 삭제, 갱신을 하는 것을 조작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제어. 제어는 좀 복잡한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DCL, 이어서 C가 컨트롤의 앞글자인데요. 컨트롤, 제어한다라는 뜻인데 좀 복잡한 내용을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 리복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권한과 관련된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커밋하고 롤백 이런 것은 또 트랜잭션이란 게 있어요. 또 트랜잭션을 제어한다든지, 자, 이거 외에도 뭐 보안이라든지 뭐 무결성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은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어 기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데이터의 갱신, 삽입, 삭제 작업이 정확하게 수행하여 무결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자,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앞에 내용만 보시고, 이거 제어 기능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런 작업들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무결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점이 없는 상태,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2번.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병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내용들은 다 제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데이터의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데이터 접근 수단을 정의하는 기능이다. 자, 이거 설명 들어보시면은 자,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의어인지 아니면은 뭐 조작어인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작어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데이터의 접근 수단을 정의한다. 이 설명은 이제 조작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어에 대한 설명은 자, 이런 뭐 테이블을 뭐 생성하고 변경한다, 제거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야 돼요. 4번.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 권한 검사 등을 정의하는 기능이다. 이것도 이제 제어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